자, 안녕하세요. 둘째 시간. 금방 조금만 합니다.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미학적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기획의 공통점. 이어 랑시에르는 4강에서 근대 예술사의 공식적 설명을 가장 명시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예술사에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양극, 근대 예술의 크게 두 개로 쪼개진 정치적 몸짓 사이의 양극성을 의문에 붙인다. 첫 번째 극은 칸트적인 관념이다. 이것은 미학적 자율성에 대한 긍정을 포함하는 것인데 예술을 규범화된 지각 양식으로부터 분리 접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예술의 비판적 힘이 일상적인 경험 패턴과의 분리에 있다고 간주한다. 두 번째 극은 아방가르드의 기획이다. 이것은 예술적 실천을 집단적 삶의 새로운 상징과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으로 전환시켰다. 여기서 예술은 사회적이거나 정치적 변혁의 목표와 합치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독자적이고 분리된 지위도 잃어버린다. 랑시르는 아방가르드의 야심이 러시아의 구성주의나 바우하우스의 프로그램, 더 나아가 1907년에 설립된 독일 공작연맹 같은 초기 응용예술 운동이라든가 19세기 중반 독일의 아치앤크래프트 운동과 동일한 좌표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처럼 근대적 문화 전통에서 서로 대립된 문화적 실천으로 간주되었던 것, 즉 상징주의 시인인 스테판 말라르메와 모더니적 디자이너인 피터 베렌스로부터 공통적인 것을 끌어내고자 한다. 문학사에서 말라름의 예술은 흔히 모더니즘 미학주의의 극치로 간주되곤 한다. 이에 반해 독일 공장연맹의 창립 멤버이자 독일 전기회사 아에게의 디자인 고문인 베렌스는 집단적 삶의 공간과 오브제를 균형시키려 했던 모더니적 디자인 운동의 계보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랑시에르가 보기에 이들은 새로운 공동생활을 형성하는 어떤 감성적인 공동체 형상을 그리는 예술적 형태나 전형을 창조하고자 하는 정신적 사명을 공유하고 있다. 즉, 말라름의 시적 실험은 베렌스의 응용과 연결되어 있다. 베렌스는 아이게를 위해 가정용 물품, 광고 포맷, 거물을 디자인했는데 그는 이것들에 대해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를 적용시킨다. 언뜻 보면 말라름의 예술은 이런 식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 랑시르가 보기에 상징적 모함을 지닌 이 전형적 사례는 서로 다른 예술적 장들 사이의 교환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일상문화에서 추출된 활동 역시 활성화시킨다. 랑실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말라름의 시 주사에 던지기를 쓰는데 이 시에서 시적 언어가 지닌 추상적 형태, 기호, 그래픽 디자인, 춤의 공간적 암호, 주사 위에 예측 불가능하게 떨어진 자리는 한 페이지의 평면적 표면을 공유한다. 말레르메는 위계적 분열을 폐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배치의 평등주의적 비전을 상징적, 형식적, 감성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글쓰기 양식을 발명하려고 한다. 그것은 기능들이 서로에게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세계, 위기질 수 없는 어떤 세계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다. 베렌스 역시 공동생활의 평등주의적 비전을 상징하는 단순화된 디자인 형태에 관한 어휘들을 발전시키려고 애쓴다. 독일 공장연맹을 형성했던 다른 모더니즘적 디자인 이론가들이나 실천가들과 마찬가지로 베렌스 또한 장식과 복잡한 기능이 넘쳐나는 것이 가정용 상품들에 적용된 것을 사회적 계층화의 미학적 대응 관계라고 생각한다. 귀족 문화가 남긴 쓸모없는 유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는 랑시르는 베렌스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베렌스는 자신이 상업과 프티부르주아지의 소비라는 판에 박힌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산업 생산과 예술 디자인의 진보와 보조를 맞추면서 일상생활의 문화를 창조하려고 시도한 한에서 자신을 예술가로 생각한다. 그의 디자인의 유형은 공동생활의 상징이다. 이렇게 랑시르가 베렌스와 말라레를 함께 논의한 것은 새로운 삶의 형태를 상징하는 미학적 자율성이라는 관념과 아방가르드적인 예술적 실천이라는 관념이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들은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나란히 추려하는 미학적 체제의 두 측면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디자인의 표면이란 미리 결정된 기대로부터 예술의 독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실천의 도구적 응용도 포함한다. 음, 뭐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더니즘은 칸트인데 칸트는 예술의 자율성이다. 그 예술의 자율성이란 말은 일상생활로부터의 분리. 이거의 궁극이 제가 생각할 때 보들레르인 것 같은데. 보들레르는 해방이 뭐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니까. 보들레르는 보들레르하고 플로베르하고 같은 프랑스 사람이고 1821년에 같이 태어났어. 그리고 1857년에 소설의 도바리 부인을 냈고 플로베르가. 보들레르가 같은 해 1857년에 악의 꽃 시집을 냈어요. 둘 다 풍기문란으로 고발당했어. 그래서 사법부에 가서 플로베르는 무죄 받았고 우리의 저주받은 시인 보들레르는 유죄 받았어. 근데 보들레르는 일상생활에서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시대착오적이니까 마르크스 공산당선언 1848년에 나오는데 보들레르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하여튼 어떤 완전한 그러니까 보다 충만한 삶은 일상생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술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칸트 예술의 자율성 이론의 예술가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예술가도 일상생활에서는 안 되고 예술 작업에서만 되는 거죠. 이든 음악이든 뭐 소설이든 미술이든. 근데 미셸 후코가 실존의 미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니체를 재해석하면서 보들레르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세상 모든 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나의 삶은 사람들이 예술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사실 니체가 한 말이거든요, 옛날에.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예술 작품은 우리 자신의 삶이다.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존의 미학이라고 부르요. 그러니까 보들레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을 나누고 그 예술에서만 진정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 니체나 후코는 감성의 분화를 다르게 해서 감성적인 것의 분화를 다르게 해서 그걸 왜 그렇게 설정하냐. 세계 전체를 예술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세계가 전체가 예술이고 예술적으로 살면 예술만 예술이 아니라 모든 게 예술이 되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제가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 보이스가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고 한 거고 그 전에 토탈 아트라는 게 예술이 아닌 게 세상에 없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듀샹이 레디메이드 이야기한 건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가 예술이라고 선언하면 예술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작업이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말할 수 있는 건 예술가밖에 없고 예술가가 완성됐다고 하면 완성된 거고 완성 안 됐다고 하면 완성 안 된 거니까 내가 이거를 들고 이게 예술 작품이라고 선언하면 예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술과 언어는 이미지 어떤 뭐 작품이건 설치건 예술 작품과 그것이 예술 작품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건 예술가의 수행적 선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한 거죠. 지금 랑식이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와 프로이트와 소시르와 라깡, 알티세르를 거치면 이 모든 게 다 분리 불가능하게 엮여서 예술 그 자체와 그러니까 예술이 있고 정치가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특강하면 철학 강의할 때 이렇게 해요. 철학 뭐 어렵지 않고 철학은 그냥 필로소피아를 일본 사람이 철학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철자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조선이나 1878년에 니시야마네가 번역한 건데 그 철자가 기초를 놓는다는 뜻이 있어서 철학은 founding science라는 뜻으로 번역한 거다. 기초를 놓는 학문이라고. 근데 오늘날은 아무도 철학이라는 말을 심지어 한자를 봐도 그 뜻을 모르니까 그 뭔가 다시 번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한국말로 해융 같은 단어로 바꾸면 안 되나 하고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학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데, 그렇게 볼 때 감성의 분할이라는 게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예술이 아니고, 뭐가 미술이고 뭐가 좋은 작품이고 뭐가 안 좋은 작품이고의 그 기준, 그 분할의 방식, 그 시스템, 그 작동 규칙이 있잖아.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수입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책, 그 그린버그나 어? 이 랑시에르나 그레엄 하만 같은 책 열심히 읽어야 되는. 왜냐면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면 무지는 논증이 아니니까, 막스가 얘기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안 통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영어 잘하는 이유는 영어 안 하면 굶어 죽기 때문이고, 미국 사람들이 외국어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영어 배워서 하니까. 제국의 특징은 외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중국말밖에 못했고요. 1930년대 일본 사람들 일본말밖에 못하고, 1930년대 프랑스 사람들은 불어밖에 못해요. 그 제국의 특징은 외국어를 못하는 거고,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의해서 주인은 노예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방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거밖에 모르면서 자기 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몰락하는 거고, 바깥 사람들은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배워가지고, 주인은 한 게 자기 것만 알게 되고, 노예는 자기 것과 남의 걸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주인이 우월했는데 나중에 되면 노예가 주인의 논리를 이해하고 자기 것도 알게 되니까 뒤집힌다는 거예요. 이게 해겔이 정신현상학에서 말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고, 이게 생산력과 생산관계 모순으로 유물론 버전을 만든 게 마르크스죠. 그걸 알티세르가 그렇게 물질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같은 학교나 교회나 뭐 카톨릭 교회나 가정이나 문학 시스템이나 갤러리나 뭐 그 레지던시 시스템이나 공모나 이런 시스템으로 이게 길들여져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감성의 분할 작용에 의해서 그 메커니즘을 모르면 그게 자연적인 시스템인지 아는데, 그거는 17세기에 이탈리아의 지안바티스타 비코가 말한 것처럼 섭리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역사 영역이지 섭리 영역이 아닌 거죠. 이런 식의 담론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써서 그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마치면은 목이 아프시니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죠. 랑첼의 예술론은 쇼와의 재현 불가능성, 스튜디움과 풍크툼이라는 대상 개념, 모더니즘의 역사관 같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재검토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술에 관한 논의에서 때로는 무비판적으로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몇몇 사고방식에 대해 정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특히 논쟁됩니다. 또 그 비판을 예술의 체제, 시스템, 가능성의 조건 수준에서 정립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급진적, 근본적, 러디컬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공통세계에서, 특정으로 보는 특정 공통세계에서 무엇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해지고 사고되며 작성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정하는 좌표계, 랑체에는 감성적인 것의 나눔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모르는 걸 허락하는 시스템이 있어.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 팩터는 지역 패권주의라는 걸 몰라야만, 그걸 알면 인생 피곤해지. 그런 거죠. 도라에서는 이것이 정태 수준에서 고탈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감성적인 것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치안적, 이거는 후코의 폴리차이 개념을 말하는 건데, 17세기 폴리차이 비센샤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시앙스 드라폴리스라는 건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경찰로 번역하지만 원래는 17세기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에서 사용할 때는 네치라는 거예요. 네치라는 거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거예요. 그 네치학, 폴리스학에서 지금 행정도 나오고 국내정치도 나오고 보건복지부도 나오고 기획재정부도 나오고 갈라져서 나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내치적 세계의 재편성이 바로 정치라고 불리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도 일본말이고.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중심적으로 전개되는 예술의 재현적 체제와 이 미학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감성적이라고 보는 거죠. 감성적 체제의 구분도 바로 감성적인 것의 나눔의 상이한 형태에 다른 것.
이런 의미에서 편의상 구별되어 논의되는 랑첼의 정치와 미학 영역의 작업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연속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분리 불가능하죠. 자, 마지막에 보면 2014년 4월 29일 안양 벌말에서 정은, 하윤, 할인 아내와 따님 그린 것 같은데 보기 좋네요. 자, 그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면 그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 감상이나 왜 이 수업을 들으셨는지 한 말씀 우리 어차피 늦었으니까 하도록 할까요? 자, 홍경희 선생님은 전철 타고 계셔갖고 타 운전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자, 그럼 가나다 순으로 그 민규 쌤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얘기 안 나도 반대였군요.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다른 모임, 그러니까 저랑 같은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이라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근데 약간 그게, 거기서도 약간 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정의를 새롭게 좀 정립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마침 또 그게 딱 끝났는데 홍보물이 뜬 거예요. 근데 그 홍보물에 뭐,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구도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어서 바로 문의 갔고, 사실은 그 스터디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도 다 그러니까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 같이 들어온 사람 없냐고. 근데 다들 뭐 수업이 있다는 둥,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듣게 됐는데, 그 다행히 개강에 대해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더 어떤 내용이 또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민규 쌤은 러시아에서 러시아 문학 박사과정에 지금 공부하고 계시니까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러시아는 진짜 공부만 할수록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만 알게 됩니다. 네, 정민 쌤. 저는 요즘, 그러니까 해움에서 워낙 그 고전, 그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현대를 좀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차피 저도 그 미술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술가 객실을 들을까 막 하다가 이게 책을 두 권 다 사놓고 이렇게 봤는데, 좀 더 마음이 가서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수업 개강 못했어. 네, 지은 쌤. 오늘 한 번만 그 참관하시는 건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목요일날 일을 해가지고, 근데 오늘 공휴일이어서 들을 수 있어가지고 들어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책을 사고 나니까, 내가 이걸 맞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저는 글쓰기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 글쓰기 수업 들으면서 공부도 같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수업 중에 그래도 그냥 저한테는 아직 조금 더 친숙한 단어가 이미지니까 이미지 온전이어서 이걸 들었는데, 너무 아는 게 너무 없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네, 오늘 계속 읽어주시는 거,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목소리랑 이거를 정말 정말 아나운서가 이렇게 읽어주는 그 방송을 제가 듣고 있는 것처럼 계속 따라서 듣고 읽고 했거든요. 근데 어렵지만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어떻게 이 목요일 이 시간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 아니면 기초부터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 일단 그 민규 쌤 유튜브에 소설이나 이런 거 읽어주는 유튜브는 있어도 철학책 읽어주는 유튜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책 막 해보면 사람들이 안 오겠죠. 구독자가 많아야 뭔가 별풍선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지은쌤은 이거 뭐 안 들으셔도 당연히 되고요. 뭐 공부하시는 건 너무 좋죠. 그 당연히 뭐, 그 해움 아니더라도 공부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근데 현대 미학이든 뭐 같은 걸 들으시면 이게 사실은 너무 그 약속의 체계가 층층이 쌓여 있어서 되게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당계 10년의 장원급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면 확실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하루에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자 하면 신기하게 두세 가지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오히려 더 남는 게 있고 자꾸 반복해서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이런 얘기인가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전체를 파악하는 건 저나 민규쌤이나 경민쌤처럼 논문 쓰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면 책을 10페이지를 읽었다 혹은 뭐 수업을 2시간 들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가 전체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나한테 뭔가 꽂혔어. 그럼 그것도 되게 훌륭한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상급자반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그것도 네, 너무 상급자 반에서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걸까요? 이라서 뭐 근데 오늘 음, 수업에서는 그 플로베르가 그 줄거리를 깨버리고 문체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는 저한테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이제 플로베르 애인이 꼴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써보내요. 그 사람도 작가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작가지만 둘이 애인인 것 같은데. 근데 그 편지에 나와요, 그 말이. 그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제가 좀 이따가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정확한 구조. 그 플로베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보바리 부인이 첫 번째 소설인데 전에 친구들한테 다른 걸 써가지고 보여줬는데 그 친구들이 너 소설 같은 거 쓰지 말고 이거 가서 불태워버리고 다시는 쓰지 마라. 이렇게 혹평을 해요. 근데 한 친구가 야, 너 네 스타일에 맞는 것만 자꾸 하니까 이렇게 이상한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한테 진짜 안 맞는 스타일로 정통적으로 소설 한번 써봐. 하면서 그 불륜과 그 자살 사건이 담긴 신문 기사 6쪽짜리 웬만한 걸 줘요. 그 자기 스타일에 진짜 안 맞고 정말 쓰기 싫은 걸 하루에 서너 페이지 쓰고 해서 4년 동안 매일 써서 이 첫 번째 소설을 쓴 게 보바리부. 저는 제가 읽은 모든 소설 중에 제일 잘 썼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플로베르의 보바리부. 이 불문과 나오고 번역하신 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 문학 선생님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세상에 저는 보바리 부인보다 완벽한 소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걸 억지로 해보는 것도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스타일만 쫓아가면 망하잖아. 그래서 공부할 때 진짜 힘든 게 근데 습관 들이면 안 힘든데 자기 취향 맞고 그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돼갖고 고인물이 돼가지고 자기가 사람들하고 동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살다 죽죠, 대부분의 사람.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강미정 선생님 때문에 우리 수업이 만들어졌어요. 자, 박수.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남았을 때 말씀해 주세요. 네, 지은쌤, 저도
미학도 모르고 철학도 잘 모르고 정말 순전히 지적 허영심으로 취미를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제가 랑시에르를 뭐 아는 게 아니고 하만 책을 읽다가 예수와 객체를 읽다가 이제 아예 랑시에르 편이 이렇게 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생소한 이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경심한테 여쭤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책을 좀 읽었어요. 호기심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지난 반세기를 지배했던 그런 예술 비평, 뭐 미술 뭐 이런 거에 조금은 새로운 목소리, 하먼과 랑스에르라는 목소리가 두 명 다 나온 것 같아서 기왕이면 이 두 책을 두 뭐, 철학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두 철학자들의 이 책을 같이 동시에 읽어보면 좀 의미가 있고 재밌겠다. 그냥 뭐 그런 의미에서. 근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민규 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 지은 이상입니다. 쌤도 뒤에 네네 지은 쌤도 뒤에 이젤이 있어서 나는 작가야 하는 게 나오고 있지만 민정 쌤은 미국에서 미대 학부를 나오셨잖아요. 그 이런 지금 저는 랑시에르 책이 당연히 더 익숙해요. 이 프랑스적 담론이니까.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갔지 않으려고 독일 책, 미국 책, 영국 책, 한국 책은 규칙적으로 봐요. 근데 엄청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쉽지가 않은데 랑시에르 책이 훨씬 더 문제들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하만이 어느 나라 너무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가? 하만 책이 더 익숙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랑시에르 책 읽으시면 차이점 느끼시는 것 같은 게 있나요? 완전. 어떤 걸 느껴요? 그냥 정말 랑세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프랑스적이고 하모는 정말 영미적이고 뭐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설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영쌤은 하모니 약간 꼬는 것 같다 그러시잖아요. 예.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냥 아, 되게 이거 유머 코드가 맞는다. 약간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웃는다고 할까? 피식피식 웃는? 약간, 예, 그런 재미가 있고요. 이제, 랑시에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단어들을, 예를 들어서, 한 문장 안에, 예, 이게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끔,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데, 이걸 그냥 압축적으로 확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배경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읽기가 힘든 책이어서 이 책은 흑영쌤이 이렇게 같이 강독을 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 책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느꼈어요. 예. 근데 뭐 그램 하만 책도 어렵게 마찬가지인데 하만이나 랑시에르 같은 사람 있어 저 같은 사람 먹고 사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락강이 이런 말 하거든요. 아는 것으로 가정된 주체. 그러니까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알고 있고 그 알기 때문에 아픈 거고 그 아프니까 온 건데 왜 아프냐 아니까 진실 증상이라는 형태로 진실이 돌아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는 것으로 가정된 주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프랑스 책 읽으면 독자를 전부 다 아는 것으로 가정된 독자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랑시에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지금 내 책 읽는데 설마 프로이트나 라깡이나 후코나 알티세르, 플라톤 같은 책 안 읽고 내 책 읽는 거 아니지? 어? 알지 다. 이렇게 가정하고 다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동네는 학자들이 책을 쓸 때 타깃 독자가
대중이 아니라 동료 학자들이니까 이게 세상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계몽이 안 됐다고 보는데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고. 근데 학자한테 중요한 건 좋은 책을 쓰는 거지 사실 쉬운 책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푸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신기하긴 하다. 이렇게 다르구나. 문명의 단절이 없으면 중세 시스템이 계속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변환되면 보내드릴게요. 네, 민규 쌤 너무 고생했어요. 경희 쌤도 고생하셨어요.